제가 강의할 때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왜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는가? 근데 왜 그럴까? 그거를 이제 역사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이유가 문명의 전파가 대륙 중심으로 전파되다가 해양 중심으로 전파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미야자키라는 학자가 보통 얘기를 할 때 자기는 세계사를 구분을 할 때 딱 양분을 이렇게 한대요. 세계 지도를 펼쳤을 때 가운데 땅이 그려져 있느냐 아니면 바다가 그려져 있느냐. 요즘은 세계 지도 펼치면 태평양 그려져 있잖아요. 유럽 사람이 쓰는 지도에는 대서양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바다가 가운데 그려져 있다는 얘기는 모든 문명이 바다 중심으로 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과거에는 어땠느냐? 과거에는 보시는 것처럼 지도가 가운데에는 땅이 있고요. 주변부에만 이 바다가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가 넓지 않은 이유는 만들 수 있는 배가 작았기 때문에 큰 바다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계를 일주했다고 하는 것도 보면 다 해안선 따라서 일주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되게 바다에 대한 생각이 좀 없었습니다. 무역이라고 하는 것들도 동서양의 무역이 거의 실크로드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이게 잘 무역을 하다가 언제 문제가 생겼냐면 동로마 제국이 오스만 투르크한테 멸망을 당하고 난 다음에 이 중동 지역이 폐쇄가 되잖아요. 이슬람 세력한테 장악을 당하면서 그러니까 육로가 막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은 수입을 할 수 있을까? 이제 다른 해상 루트를 찾다가 돌고 돌아서 일본에 간 거죠. 아시아를 가는 길이 바닷길을 통해서 가게 된 겁니다. 그럼 일본이 프론트가 된 거예요. 옛날에 꼴찌였다가. 그러니까 걔네가 먼저 근대화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이 설명에 대해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거는 우리나라도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해양에서 오는 문명을 받아들이기 되게 편리합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는 그렇게 개혁 개방이 늦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저는 그 중에서도 건축적인 이유를 찾는다면은 우리나라가 망한 이유가 저는 온돌 때문에 망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의 역사의 발전에 큰 발목을 잡은 게 사실입니다. 보통 온돌이라고 하면은 아궁이에다 불을 떼고서 이 불들이 구들장을 데펴서 난방을 하는 시스템이에요. 그 누구죠? 그 20세기 최고의 건축가라고 하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건축가가 있는데 그분은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난방 시스템은 온돌이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면에서 안 좋으냐면은 구들장이 워낙 무겁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주택을 지을 때 2층짜리 집이 없습니다. 다 단층짜리 집밖에 없고 그 얘기는 고밀화된 도시를 만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도시가 고밀화되면은 사회의 진화가 일어납니다. 도시가 고밀화되면 왜 사회 진화가 일어나느냐? 도시가 고밀화되면 누가 제일 이익을 보냐면 장사하시는 분들이 제일 이익을 봐요. 자기 물건 사주는 사람이 주변에 많아지기 때문에 장사꾼들이 돈을 많이 벌죠. 그래서 신흥 부호 계급들이 생겨납니다. 메디치 가문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신흥 부호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 상인 계층들이 생겨나면은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전통의 부호라고 할 수 있는 권력자인 왕이나 교황으로부터 권력을 빼앗아 갖고 옵니다. 그래서 그 권력이 밑으로 내려와요. 낙수 효과가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도시가 고밀화가 되면은 신흥 계급이 발생하고 혁명이 일어납니다. 17세기 영국 런던을 보면은 4층짜리 집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고밀화된 도시가 나왔죠. 1688년도에 명예혁명이 성공을 합니다. 18세기 프랑스 파리에는 6층짜리 집들이 보여요. 1789년도에 프랑스 혁명이 성공을 합니다. 19세기 한양을 가면 단층짜리 집들밖에 없어요. 고밀화된 도시가 없었죠. 그래서 우리는 1894년도에 동학혁명은 실패합니다. 1980년대 들어서 12층짜리 아파트로 다 우리가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나서 87년도에 유월항쟁에 성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학적으로는 전혀 근거 없는 얘기인데 건축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연관성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고밀화되면은 그게 결국에는 사회에 상인 계층들이 형성되면서 그의 개혁 개방을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앞서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나라의 온돌이 분명히 일본으로 수출이 됐을 거예요. 전파가 됐을 텐데 일본 사람들은 얘네들이 지진이 많다 보니까 구들장이 내려앉아요. 그러니까 온돌을 못 써요, 이 친구들은. 그러니까 가벼운 다다미방에다가 화로를 놓는 식으로 난방이 발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2층짜리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몇백 년 전에 지어진 교토에 있는 집들을 보더라도 2층 이상의 그 도시명 주거들이 보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 나간 거죠. 일본 사람들 성 같은 거 한번 보세요. 해자파 있고 가운데 한 7, 8층짜리 건물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우리보다 고층 건물들을 많이 일찍이 만들 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인 계층들이 많이 발생을 한 거죠. 그 사람들이 개혁 개방에 훨씬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을 것이다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시대를 이끌어갔던 국가들은요, 대부분 다 대표적인 도시가 하나씩 있어요. 그 도시들을 살펴보시면은 대표적으로 보면 그 시대에서 가장 높은 인구 밀도를 가진 도시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시스템들을 개발을 해요. 로마 제국의 로마는 상수도 시스템을 만들고 프랑스의 파리는 하수도 시스템을 만들고 미국의 뉴욕 같은 도시들은
전화통신망, 엘리베이터 이런 걸 통해서 고밀화된 도시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어떤 국가의 아이덴티티가 생긴 거는 서울이라는 대도시가 만들어지면서부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서울이라는 대도시가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만날 수 없었던 전라도 사람하고 경상도 사람이 모여서 같은 학교 동문이 된 거죠. 그 생각을 교류하면서 친구가 되고 그러면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제일 중요한 얘기라서 이 학교 건축 얘기는 꼭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앞에까지 한 얘기는 다 잊으셔도 돼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사실은 지금이 되게 위기라고 생각을 해요. 궁극적으로 가장 우리나라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저는 그게 우리나라 교육이 바뀌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쓰는 말 보면 다르다는 말하고 틀리다는 말을 혼돈했었어요. 다른 건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10명이 중국집에 가면 짜장면을 자꾸 통일하려고 그래. 누구 한 명 볶음밥을 시키면은 그냥 볶음밥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저 친구 좀 유별나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거를 인정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꾸. 그게 왜 또 하나 전 교육의 문제가 뭐냐면 모든 거를 만사를 자꾸 옳고 그르다로 판단을 하려고 그래요. 세상에 옳지도 않고 그러지도 않은 일이 있거든요. 그냥 그 현상 자체가 중요한데 그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에 대한 이해를 할 생각을 하지 않고 무슨 일만 터지면 옳고 그름만 판단을 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기랑 다르면 다 틀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문제인 거죠. 저는 사람들이 젊은이들은 대학을 졸업을 하면은 꼭 대기업에만 취직하려고 해요. 10대 그룹 안에 들어가면은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5대 그룹에 취직되면 아주 성공했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공무원이 되면 진짜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큰 조직에 들어갈수록 더 성공했다고 생각을 해요. 아파트를 살 때에도 대형 아파트 단지를 더 선호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전체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왜 이런 성향을 가지게 되느냐.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지만 건축적인 이유를 제가 하나 댄다면 학교 건축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의 학교 건축이 전체주의자를 양산하고 있다. 전화기 자동차 비행기 학교가 이게 근대화를 만든 시스템입니다. 근데 전화기 자동차 비행기는 지난 100년 동안 다 바뀌었어요. 원래 모습을 알 수 없을 정도로. 학교는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학교는 우리 아버지가 다닌 학교나 제가 다닌 학교나 우리 아들이 다닌 학교가 똑같아요. 이 보면은 7, 80년대 학창 생활한 저 같은 세대 사람들은 큰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은 우린 방과 후에는 항상 그냥 마당에서 놀던지 골목길에서 놀던지 그랬거든요. 자연 속에서. 요즘 애들이 문제죠. 요즘 신혼부부들의 첫 번째 집은 다 아파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태어나요. 요즘 애들은. 마당 대신에 거실 실내 공간에서 놀고 골목길 대신에 복도에서 놀다가 학교 가면 교실에서 지내다가 방과 후에는 상가에 있는 학원에 가고 이동할 때 봉고차에 실려서 이동을 해요. 얘네들은 24시간 중에 대부분의 시간들을 실내에서만 보냅니다. 변화가 없는 실내 공간에서 답답하게 지내니까 계속 게임 중독이 되는 거예요. 스마트폰 중독도 되고. 지난 40년 동안의 통계를 보면은 학생 1인당 사용하는 실내 면적의 양은 7배나 늘어났어요. 각종 과학관, 음악실, 체육관, 강당, 식당 이런 것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래요. 되게 풍요로워진 것 같은데 따지고 보면은 학교 땅은 똑같으니까 학교 건물은 점점 더 고층화가 됩니다. 고층화가 될 때 문제점은 나중에예요. 지금의 우리 학교의 모습은 학교 운동장 하나 겨우 남겨놓고 4층짜리 건물이 기역자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왼쪽은 교도소고 오른쪽은 학교예요. 학교와 교도소가 창문 크기 외에 차이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에서 담장에 둘러싸여 있는 시설이 교도소하고 학교예요. 대표적인 게. 둘 다 담장을 넘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애들이 자꾸 월담하니까 담을 못 넘어가게 하려고 전기줄 깐 학교도 있었어요. 담장에다가. 그 정도로 우리는 아이들을 수감 상태에 두고 있다고 봐야 되죠. 12년 동안. 저는 고3 애들 졸업할 때 꽃다발 대신에 두부를 먹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1학년 1반 들어가서 고3 졸업할 때까지 똑같은 교실이고요. 똑같은 교실이 50개쯤 붙어있으면 학교 건물 하나가 되거든요. 그 똑같은 학교가 옆 동네 가도 똑같고 전학가도 똑같고 고등학교 가도 똑같고 중학교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전국에 있는 모든 몇천 개의 공립학교가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그 전체주의가 아니고 뭐겠어요 그게. 이런 똑같은 교실에 갇혀가지고 밖에 못 나오고 공부만 하는 애들은 뭐하고 똑같냐면 양계장의 닭하고 똑같은 거예요. 폐기라된 곳에 갇혀진 애는 아이들이죠. 이런 데서 12년을 자라는 애들 보고 졸업한 다음에 너만의 길을 가라. 뭐 젊은이가 도전의식을 갖고 뭐 어쩌고 이딴 소리 하는 거는 12년 동안 양계장에서 자라난 닭을 닭장에서 꺼내서 독수리처럼 날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날개를 써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애들이 날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거 모르겠지만은 확실한 거 하나는 건축 공간으로 아이들을 다 망가뜨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이런 데서 자라난 아이들이 나중에 집을 고를 때도 제일 비슷하게 생긴 판상형 아파트를 삽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자라난 아이들은 계속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3학년 4반 교실에서 공부하던 애가 나중에 304호 아파트에 살다가 죽고 나면 낙골당 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획일화된 공간에서만 생활해요. 1, 2층짜리 낮은 주거에 사는 사람들이 고층 주거에 사는 사람들보다 친구가 3배가 많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아이들이 교우 관계를 좋게 만들려면 학교 건물은 점점 저층화시켜야 돼요. 학교가 고층화될수록 사실은 왕따가 더 늘어난다고 봐야 되는 거죠. 똑같은 미국 사회인데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 같은 혁신 기업들은 꼭 캘리포니아에서만 나옵니다. 동부에서 혁신 기업이 나왔던 얘기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 이유가 뭔가를 건축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캘리포니아에 지진이 많아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지진이 많으니까 다 저층화되어 있을 거고 친구가 3배가 많은 거예요. 더 창의적인 생각들도 많이 나오는 거죠. 제가 새로운 학교를 설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세종시에서 설계를 했는데 그때 학교는 특이하게 가운데 그러니까 유치원 초중고등학교하고 가운데 있는 공원과 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한 블럭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전체의 블럭을 설계하는 거였습니다. 그때 컨셉은 뭐였냐면은 중고등학교 운동장을 가운데 공원으로 빼냅니다. 그럼 아이들은 숲속에서 축구를 할 수 있고 방과 후에는 시민들이 와서 씁니다. 그럼 낮 시간 그 넓은 캠퍼스를 가로지르는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산책로와 조깅 코스를 만들어요. 그럼 아이들이 자기의 체력과 기질에 맞게끔 선택해서 뛰거나 걸을 수 있게 합니다. 운동장이 바깥으로 빠지니까 학교 건물이 저층화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단순하게 저층화시키는 게 아니고 여러 토막으로 나눴습니다. 교실 2-3개씩 묶어가지고 하나의 주택 건물처럼 만들고 그 앞에 각각 마당이 다른 모양으로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1학년 때는 삼각형 마당에서 놀다가 2학년 되면 연못 있는 마당에서 놀다가 3학년 되면 빨간 지붕 느티나무 밑에서 놀다가 학년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추억을 새로운 공간에 담을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아이들에게 자연을 돌려주자라는 컨셉이에요. 지식은 책에서 배우고 지혜는 자연에서 배워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의 학교는 지식만 가르치고 지혜를 가르치는 자연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루이스 칸이라는 어떤 대가가 있는데 그분이 학교를 설계했는데 학교 창문을 크게 뚫어가지고 바깥에 있는 숲을 볼 수 있게 했어요. 그때는 교장 선생님이 오셔서 창문을 작게 만들어 달라 이러면 애들이 바깥 경치만 보느라고 선생님한테 집중을 못한다. 수업이 진행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루이스 칸 건축가가 아니 세상에 자연보다 더 훌륭한 선생님 있으면 데리고 와봐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두 사람의 대화가 우리나라의 교육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가르치거나 혹은 애들이 스스로 배우거나 하는 것들이 없어요. 모든 거를 다 선생님이 책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교육은 그렇게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돼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완벽하게 가르친다는 얘기는 그거는 브레인 마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의 우리의 교육 현실은 19세기 건축물에 20세기 선생님이 21세기 아이를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모든 거를 자기가 다 가르칠 수 있다는 정말 오만한 생각이에요. 그거는 그런 생각은 버려야 된다고 생각. 그걸 계속 가르치는데 안 되니까 수업해도 안 되고 방과 후에 가르치고 그래도 안 되고 방학 때 가르치고 그래도 주말에도 가르치고 계속 가르쳐요. 문제만 생기면 더 가르치려고 들어. 안 가르쳐야 되는데 자꾸 가르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의 우리의 아이들은 12년 동안 똑같은 교실에서 친구를 사귀고 있어요. 밀폐된 공간에서. 변화하는 자연 속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사귈 수 있게 했을 때 훨씬 더 정상적인 인격으로 자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